왜요? 제가요? 이걸요? 내가 하필이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내가 하는 일이 맞는지, 사회적 진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회사예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누가에게 노비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업무 지시를 하면은 3요가 있다며요. 네. 아,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게 바로 그런 연장선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3요가 아니고 100요겠죠. 모든 일들이 다 왜요를 물어보겠죠. 다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제가요? 이걸요? 내가 하필이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내가 하는 일이 맞는지, 근무 시간에 시켰는지, 모든 기본적인 조건이 맞아 들어갔을 때 군말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초개인주의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이기주의와 약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저희 딸내미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저거예요. 팀플레이. 네. 지금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팀플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문제고, 예. 지금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팀플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팀플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는 사회로 나오면 공통 작업을 하잖아요. 혼자 하기보다는 특히 회사에서. 그걸 미리 경험하고 공통으로서 이제 역할을 내라는 굉장히 뭐랄까요, 순수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운다. 네. 좋은 뜻에서 좋은 그런 뜻이죠. 건데. 근데 현실은 시궁창인 거죠. 그래서 이몽택 작가 여기 아마 이몽택 작가 만드신 말 같은데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 보호주의의 탄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만약 10년 전에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회사가 이렇게 힘든 곳인지 몰랐어. 그만둘게.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희 어머니는 아마도 네가 어떻게 거길 들어갔는데 열심히 참고 다녀봐. 참고 다녀 이거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많은 부모님들은 그 개인, 내 딸을, 내 아들을 보호해 준다는 게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힘들면 그만둬. 그렇게까지 하고 할 필요 없어. 너 자신을 잃지 마. 라고 얘기한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그냥 개인주의가 우리나라는 나쁘게 보지만 사실은 개인주의는 나도 중요하고 당신도 중요하고 우리 개인은 다 중요하다는 약간 휴머니즘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나를 잃을 수는 없는 거죠. 나만 중요하니까 이게 이기주의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공통 업무 같은 거겠죠. 모든 것이 딱딱 떨어지고 그 일만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걸 선택했을 때 그 돌릴 수 없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실패하면 안 되는 거네 그냥. 실패가 용인이 안 되는 실패 거네. 용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금의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조언이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언이 안 맞는 조언이에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언은 궁극적으로 너무도 맞는 말이죠. 근데 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실패는 두려운 걸 인정해야 돼요, 선배들도. 그들 입장에서 실패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실패를 통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걸 알려주면 되죠. 그렇죠. 야, 그런 점에서 꼭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되네요. 이게 좀 경영자 또는 관리자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 책 읽어보고 좀 젊은 직원들하고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 흔히 유행어로 금쪽이가 되다 보니까 어떤 교권 침해 논란도 사실 그런 데서 비롯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젊은 세대 문제 전혀 없고요. 사실 부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 새끼 제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은 이제 일본 사회도 약간 따라온다고는 하지만 한국, 일본 비교해서 한국이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폐를 끼치지 마라, 잘 융화되라라고 하는 게 일본의 방식에서 한국은 개인 보호주의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심해지면 너는 절대 손해보지 마. 내 새끼의 마음을 건드려? 뭐 끝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도 참 여기 책에서 그런 얘기 보면서 참 웃었는데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그렇죠. 하면 된다, 하면 될까 해서 되면 한다 이렇게 이 마인드가 바뀐 거잖아요. 책에는 다 못 쓴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최근에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평소에 뭘 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뭐 하냐면 보통 휴대폰 보고 있죠. 예. 저희도 휴대폰 봅니다. 휴대폰 보고 릴스 돌리고 쇼츠 돌리고 이런 것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이제 그냥 기사를 읽거나 한국경제 기사를 읽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누군가의 글을 읽을 때 그 방식이 저희랑 굉장히 달라요.
저희는 뭘 잘하는 눈치도 잘 보냐면 저희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학습해 왔어요. 왜냐하면 신문을 보시면 신문에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이미 데스크가 정리해 놨어요. 편집이 그 자체가 바로 그 경중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게 편한 방식인 거예요. 헤드라인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대로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미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뭘 강하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제목을 봅니다. 예를 들면 포털이든 커뮤니티든 내용을 먼저 못 봐요. 제목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놀랍겠지만 이 친구는 한 치 앞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게 한 치는 3.03cm거든요. 네. 그 3.04cm 바로 눈앞에 있는 거를 볼 수 있게 예측 가능하게 훈련이 되어 왔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당연히 회사 안에서는 52시간 근무를 하는 거고 이 하면 당연히 선배가 주는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그 약간 성향을 학습돼 있는 걸 파악하신다면 이 일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약간의 힌트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젊은 경영자들은 말이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게 근무 시간 중에 하는 거고 이 사람이 부당하게 느끼지 않는 걸 먼저 선을 정한 다음에 그 나머지 잘하는지만 평가하죠. 그거 못하면 내보내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아까 어떤 시장에서의 성공한 소수와 실패한 다수 사이에 중간이 없어지는 그 도넛이 무너지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성공한 소수와 대다수는 자기가 다 루저라고 생각하는, 실은 그렇지 않은데, 뭐 이런 그것들이 지금 그 사회의 어떤 그 의식에도 나타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SNS나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무한 비교 세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무한히 행복한 척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칵테일 효과를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이 각각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 개가 섞여서 화학적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미국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그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미국은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서로 못 만난다는 식으로 결론에 내는데 한국은 너무도 다 모여 있어요. SNS를 없앤다고 이게 사라질 것 같잖아요. 한국 사회는 원래 비교의 사회였어요. 근데 증폭을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어디 가도 다 모두가 포르쉐 이런 비싼 차를 타야 되고 모두가 오마카세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두가 서울의 아파트 좋은 데 살아야 돼요. 모두가 한강뷰를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자기의 몫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결국 회사에서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라는 곳은 누가 보기에는 나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도 여기 화면 보시는 분은 저희 선생님과 저만 보겠지만 도와주는 수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억지로 회사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라는 곳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 안에서 좋은 부품이 돼야 돼요.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겠죠.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효율이 높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배울 만한 모범답안인 선배도 있을 수 있고 네. 절대 배우면 안 되는 반면교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기의 무기를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 책을 쓴 건 저는 원래 작가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지금도 회사 생활을 하거든요. 회사에서 하는 게 회사 그 자체 저도 힘들 때가 되게 많죠. 저도 INFP여서 사람 잘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배우지 않고 일을 배우지 않으면 배울 곳이 없어요. 그렇죠. 책을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혼자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EQ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IQ와 다른 그런 것들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사회적 지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회사예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누가에게 노비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집에서 저희 아내도 일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쁜 유치원을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과 사회의 관계는 그냥 단순하게 누가 일을 주고 갚을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관계를 맺는 주요 이음새인 거죠.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모두가 적응의 존재예요. 바뀌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에 있는 변화들은 지금의 친구들이 굉장히 그들은 생각 안 하겠지만 굉장히 적응하면서 합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들을 알아야 된다는 관점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력적인 관점으로 너무 많이 진화해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100만 번 들은 게 70년생이 온다 좀 써달라고 100번 들었어요. 진짜 300번 들었는데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제가 이들을 마음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려고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지금의 강산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이 잘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책이 단순히 어떤 그 사회 비평적인, 문명 비평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마케팅하는 분들도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의 관리자 C 레벨에 있는 분들도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상대하는 어떤 뭐 직업을 가진 모든 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 마인드로 썼습니다. 여러 가지로 깨달은 것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거운 것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나 스스로 좀 이 변화에 잘 적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살기가 어려워졌고요. 저도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대 차이를 느끼고 그 차이를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로 세대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몽택 작가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90년생이 온다에 이어서 후속작으로 2000년생이 온다. 아주 재밌는 얘기 나눠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